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 R&D 시스템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선도형 R&D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국내 R&D 체질 개선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받은 곳, 바로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들어진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이죠.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바로 예산 문제부터 바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이례적인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 안팎에 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 다시 상당히 증액된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24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안 크게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올해 R&D 예산이 삭감돼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을 하고 싶고 또 연구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연구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연구 현장을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R&D다운 R&D로의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D다운 R&D라는 것은 필요한 R&D 예산을 적시에 신속하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개발 수행 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에 기반한 연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이번에 증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격형 R&D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선도형으로의 체질 전환을 꾀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된 모습인데요. 또 지난달 R&D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예타 폐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계의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예비 타당성 제도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그동안 훌륭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용도와 역할이 이제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라고 본 것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실 인프라 같은 사회간접자본 같은 토목공사에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한과 목표를 세우고 공정률을 체크해가면서 계획을 완수하는 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고 또 거기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죠. 근데 R&D는 추격형일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선도형 R&D일 때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계획대로 움직여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R&D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또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R&D 예산안과 함께 또 출연연 혁신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출연연의 자율성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수석께서 보시기에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출연연이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가 출연연이 60년대 말 생기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또 우리가 이만큼 경제사회 개발을 하게 된데 아주 혁혁한 공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격기에 각 산업 부문별로 지원을 위해서 태어난 출연연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선도형 또 융합형 R&D로 거듭나야 될 시기가 된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 출연연들이 어디 세계에 내놨을 때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연구소는 한국에 있는 모 연구소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연연들은 우리나라 국가의 전략적인 기술들, 전략기술 또 국가가 마땅히 챙겨야 되는 안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관련된 그러한 과학기술들 또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우주개발이라든가 하는 공익 목적성이 강한 그런 과학 분야에 출연연이 아주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출연연들이 아무래도 자율성이 높아지면 더 큰 혁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파격적으로 인건비 제한이라든지 정원 제한이라든지 사업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풀어서 자율성을 강화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음껏 연구하시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음껏이라는 말이 참 든든합니다. 또 선도형이라는 말에 참 우리나라가 이 AI 기술도 좀 선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특히 AI 기술, 정부, 학교, 기업 등이 하나로 모여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텐데 AI 분야에 대한 지원책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AI의 양적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산학연이 또 기업까지 합심해서 어떤 우리만의 특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국과의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네. 또 중국하고는 다소 같이 가기 어려운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경로가 분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 전환 혁명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과거 반도체 혁명 또 통신, 이동통신, 정보통신 혁명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하드웨어라든지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간다면 충분히 인공지능 주요 3대 강국에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공계 인재들 관련해서도 아마 수석께서 잘 챙기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의대 선호 사상이 좀 강하기도 하고요. 우수한 인재들 이공계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공계의 여러 일자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연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보상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공계 일자리들과 진로의 매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골자는 곧 발표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공계를 선택한 분들을 성장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이공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는 이공계 또 그럼으로써 충분히 보상받고 인정받는 이공계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정부의 많은 지원 대책들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공계를 선택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든 간에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인식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인식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 이공계로의 인재 유입도 좀 늘어날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고 기초 교양 중에 하나로 과학 문화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래서 이 YTN 사이언스에 방송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네. YTN 사이언스 같은 이런 과학 전문 방송이 정말 역할이 중요하고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도 과학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 수도 많고 인기도 많고 과학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SF 영화의 인기가 많은 나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주요 영화가 네. 개봉할 때 감독이 우리나라를 자주 찾기도 하고요. 이 과학 문화는 어린이나 청소년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학 문화는 세대와 관계없이 또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인의 과학 문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떤 과학적 사고로 이끌게 될 것이고 이성적인 사회로 이끄는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학의 대중화. 사실 저희 YTN 사이언스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수석님과 이렇게 오늘 초대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력이 좀 독특하신데요. 화학 전공의 이학 박사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학 박사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현장부터 또 정책까지 두루 섭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위를 두 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둘 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학위를 이제 과학 분야와 정책 분야 학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학위를 두 개 가진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과학과
과학기술과 정부 정책 사이에 큰 간극이 있고 서로 소통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계와 정부 사이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쪽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마도 정부에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정책이라든지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와 과학기술 사이에 접점이 늘어나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그것이 과학기술 정책에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정부와 또 과학기술계의 가교 역할을 하시고 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여 정도가 지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소회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또 과학기술 수석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 밖에 있을 때 본 것과 정부 안에서 경험한 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미 과학기술이 대단히 중요하고 경제, 산업, 사회 각 층에 정말 과학기술이 많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일도 많고 바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선도국형, 강대국형 연구개발 수행 체계로 전환해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또 우리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R&D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네.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이 되는 그런 발판을 닦아볼 각오입니다. 네, 정말 발판 마련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언스 초대석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석님 오늘 짧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